여러분들은 소니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분명 세대마다 다르겠지만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워크맨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듣는 문화를 만드는 워크맨부터 시작해서 게임 콘솔의 신기원을 연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가 떠오르거든요. 소니는 한때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일본의 대표 전자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에서 소니 제품을 과거처럼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랬던 소니가 한때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좋았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실제로 한 10년 전쯤에 소니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올 정도로 회사는 바닥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소니가 최근 24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잡았는데요. 게다가 작년인 24년은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그야말로 소니의 최전성기는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소니가 더 이상 가전제품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니는 게임, 영화, 음악, 이미징 센서 등의 사업을 주로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소니는 어떻게 이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낙제생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소니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니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소니 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헤드폰,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만 떠오를 텐데요. 원래 소니는 일본 전자회사를 대표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기업이죠. 과거 소니를 대표하는 상품은 워크맨과 트리니트론 컬러 TV였어요. 워크맨이야 음악과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겁니다. 라디오나 붐박스를 통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듣던 음악을 어딜 가나 들을 수 있게 만들었던 기기죠. 덕분에 음악 시장의 저변이 엄청나게 넓어졌고요. 그리고 트리니트론은 뛰어난 품질로 세계 TV 시장을 주도하던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워크맨과 트리니트론의 전 세계 판매량을 합치면 무려 5억 대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결합한 덕분에 소니는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자기업으로 우뚝 떠오를 수가 있었죠. 원래 본업이 잘 되면요, 그와 연관된 분야로도 손을 뻗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88년에 CBS로부터 음악 부분을 인수하고 89년에는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인수한 게 바로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이었죠. 아무래도 음악을 듣는 기기인 워크맨과 TV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94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내놓습니다. 이것도 필립스와 공동으로 완성한 CD를 활용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후에 플레이스테이션은 1억만 대가 넘는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콘솔 시장의 제왕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요, 전자제국 소니에서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가장 큰 원인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전자 부문의 침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9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니는 누가 뭐래도 아날로그 전자제품 시장의 제왕이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점차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워크맨의 시대는 90년대 들어서 끝나고 잠깐 CD 플레이어를 거쳐서 MP3 플레이어 시대로 바뀐 걸 들 수가 있죠. 그리고 TV와 모니터에서도 기존의 CRT 시대에서 LCD 액정의 시대가 열렸고요. 그런데 소니는 모든 기술의 디지털화가 한창일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들만의 아날로그 기술을 고수하기에 바빴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서 PS3의 실패가 쐐기를 박았죠. 게임기도 가전도 아니고 PC도 아닌 가정용 슈퍼컴퓨터를 포방했던 플레이스테이션 3는요, 애매한 성능에 비싼 제조 단가로 인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이 나버린 거죠. 하지만 당시 경쟁 상대가 엑스박스 360에다가 닌텐도 위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2만엔을 깎아서 팔았어요. 원래도 역마진이었는데 그것도 2만엔 깎아서 팔았으니까 역마진 폭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려 2,300억엔의 적자가 나버렸죠. 그나마 전자부문의 쇠퇴를 플레이스테이션 1, 2의 성공으로 커버를 치고 있었는데요, 3에서 대차게 말아먹으면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든 거죠.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소니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적을 보면요, 200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11년엔 5,200억엔,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2012년에 잠깐 흑자로 전환하나 했지만은 2013년부터는 또다시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총 7년 중에 6년이나 적자를 본 거예요. 특히나 소니의 근본 사업이었던 전자부문은 8년 연속 적자였죠. 이렇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소니가 회생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나 2011년은 도쿠 대지진이 터지면서 소니의 제조 공장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고요. 자, 이렇게 소니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었을 때 새로운 CEO가 임명됩니다.
소니 뮤직 출신의 히라이 카즈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당시에 소니 내부에서는요, 전자부서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고 플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쪽은 서자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뮤직 출신에다가 플스3의 뒷수습을 하고 있었던 히라이 카즈오는요, 그야말로 서자 중에 서자, 내부인의 외부인이었던 셈이었죠. 게다가 그런 사람을 소니 내부에서 역사상 최악의 CEO로 평가하던 전임자 하워드 스트링거가 임명하고 나간 거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외부인이 결국에 소니의 완벽한 부활을 이끌어냅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 바로 돈 안 되는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는 거였죠.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니 내에서는 전자 부분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비록 전자 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긴 했었어도요, 전자 쪽 인사들이 회사에서 핵심 인력을 딱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전자 사업부를 쳐낸다는 것은 외부인의 행패로 비춰지기 딱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히라이 CEO는 사업 개편을 강행합니다. 이때 실제로 TV 사업 부분을 크게 축소했는데요. 원래 소니는 트리니톤 기술로 글로벌 TV 점유율에서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라이가 부임했을 때 트리니톤 기술은 LCD와 PDP라는 새로운 기술에 완전히 밀려버렸고 자연스레 소니의 TV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라이는요, 양적인 점유율로 승부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질로 승부를 본다. 그래서 4K 같은 고급 라인업에 집중한다. 뭐 이렇게 방향성을 잡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TV 사업 축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TV 사업 부분을 분사를 시켰어요. 파격적인 선택이었지만은 당시 분명 삼성, LG TV에 명백하게 밀리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TV 사업 부분을 분사시킴으로써 삼성과 LG에 억지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들이던 비용을 확 줄여버렸으니까 적자가 개선된 효과가 나온 겁니다. 또 브랜드 파워가 강했던 바이오 PC 사업 부분도 이때 매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바이오라는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했냐면요, 마치 지금의 맥북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브랜드 파워가 높은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매각을 해버린 거죠. 둘 다 논리는 동일하거든요. 들고 있어봐야 앞으로 차별화가 어려운 보편 상품이라서 계속 가격 절감 압력이 들어갈 거고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두 사업을 정리해버렸을 때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자를 모르는 외부인이 굴러들어와가지고 회사의 근본 사업을 정리해버렸으니까 그럴만 했죠. 오죽하면은 소니의 예전 임원들이 히라이 카즈오를 찾아와가지고요,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한 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물론 히라이 카즈오는 이걸 가볍게 무시를 했습니다. 아주 깡이 대단한데요, 이건 이 사람이 일본인이어도 자라온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미국에 좀 더 가까웠던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통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발목을 잡아서 모두를 침몰시키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히라이 카즈오는 과거의 핵심 사업 부서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라이가 만들고 싶었던 소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었습니다. 경쟁력을 잃어서 적자만 보고 있던 TV와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 산업은 깔끔하게 접거나 규모를 줄이면서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익이 나고 있었던 음악, 영화,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보자는 거였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업 부분을 분사하다 보니까 어디에 자본을 집중시키고 줄일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에 미뤄준 사업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미디어 컨텐츠, 이미징 센서 쪽인 거죠. 자,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소니는 2013년에 발매한 플레이스테이션 4로 새로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게임기가요, 1억 2천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경쟁자인 엑스박스 1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이 팔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자리잡게 만들었죠. 온라인을 통해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니 뮤직의 음악과 컨텐츠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야말로 단순한 게임 콘솔을 넘어서서 전천후 멀티미디어 콘솔로 변화하게 만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소니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요. 음악과 영화 사업 부분도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서 고수익 사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두 사업 부분의 매출은요, 전자 사업부 전체의 반도 안 되지만은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전자 사업부를 둘 다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물론 소니가 보유한 스파이더맨 판권으로 나름 뭔가를 만들어 보려다 했지만은 죄다 실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판권을 마블에 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죠. 하지만은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항 중인 편입니다. 물론 이건 경영 측면의 관점이고요, 영화 팬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사나이 컬럼비아 픽처스나 트라이스타에서 배급한 영화가 대체적으로 요즘 영 기대 이하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긴 하죠. 아무튼 이러한 체질 변화는 매출 비중에서 잘 드러납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요, 매출 7조 3천억 엔 중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압도적이었고 게임은 9%, 음악 영화 합쳐서 16% 정도였죠. 2010년에도 아주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게임이 12%, 음악 영화 합쳐서 15%였는데요. TV, 컴퓨터, 핸드폰 같은 전자 분야가 49%였거든요. 지금은 어떻느냐? 2023년을 기준으로 소니의 최대 사업 부분은 게임과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30%가 넘는 비중이죠.
확실히 게임 회사로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여기에 영화와 음악이 각각 11% 정도니까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소니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이미징 센서가 약 12%니까 이 4개 사업 부문을 합치면 전체의 66%. 확실히 과거와는 많이 다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사업 구조의 개편은 히라이 카즈오 혼자 잘해서 만든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임자이자 소니 내부에서 역대 최악의 CEO로 평가받던 하워드 스트링거도 여기에 발을 걸치고 있긴 했거든요. 하워드 스트링거는 소니 뮤직 출신이었기 때문에 컨텐츠의 파워와 중요성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CEO를 역임했지만요, 일본어도 할 줄 몰랐고 외부인이었던 이 사람 혼자서 회사를 개혁하기엔 무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기존의 전자에서 컨텐츠로의 전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추진할 사람으로 자신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물러나는 걸 전제로 히라이 카즈오의 임명을 조건으로 내건 거였죠. 히라이 카즈오도 소니 내부에서는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지만요, 소니 뮤직과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면서 컨텐츠의 파워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말 그대로 후임자 하나는 제대로 뽑고 나간 거예요. 히라이 카즈오는 2018년까지 소니의 CEO로 재임한 후에 자리를 현 소니의 CEO인 요시다 케니치로에게 넘겨줍니다. 히라이 카즈오의 오른팔이자 CFO로서 소니를 부활시킨 핵심 인력이었거든요. 2018년에 소니의 이미징 센서 사업을 분사시키려고 헤지펀드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금융과 의료 분야를 계속 쥐고 있었던 덕분에 팬데믹 때 주요 사업부가 손실이 났었을 때도 선방하기도 했었죠. 또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TV와 영화 사업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을 했었고요. 컨텐츠는 소니 같은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핵심이란 거죠. 어쨌든 그 결과가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외부의 시각과 접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내부의 시각과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알지 누가 잘 아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부의 시각에서 갇혀 있으면 외부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니 내부인들이 전자사업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위기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을 가진 경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소니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 3명 모두 다 외부인이거나 내부의 외부인인 경계인이란 특성이 있죠.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해석이 가능해요. 자연에 왜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종이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특정 환경에서 너무 잘 적응한 집단은요, 환경이 변화하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 내의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연성이란 게 결국 이 다양성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외부의 시각을 다양하게 살피고 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